이란의 난공불락 요새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신도 감히 우리를 못 건드린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의 오만한 선언이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고작 72시간이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2조 달러를 쏟아부은 지하 100m 미사일 도시. 하지만 미국의 14톤짜리 관통폭탄 앞에 18m 강화 콘크리트는 종이처럼 찢겨나갔고 중국산 최첨단 레이더는 단 한 번의 경보조차 울리지 못했습니다. 발사대의 70%가 날아갔고 방역 능력은 92%가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수뇌부를 진짜 경악하게 만든 보고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설계한 원조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괴물이 지금 38선 아래에도 수없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란이 당한 72시간이 한반도에서는 과연 몇 분 만에 벌어질까요? 지하 요새를 직접 지은 사람의 입으로 듣는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벽은 반드시 뚫립니다. 방패만 키우다간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소. 20년 전 평양에서 날아온 북한의 최고의 기술자가 제 도면을 내리치며 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서늘한 경고에 우린 10년치 설계를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제 이름은 파르하드 골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지하시설 건설 책임자였습니다.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의 낡은 아파트에 숨어 지내는 망명객 신세죠. 창밖으로 평화로운 바다가 보이는데도 제 귓께는 아직도 콘크리트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던 그날의 굉음이 생생하게 울립니다. 모든 비극은 제 어리석은 확신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8년 동안 50만 명이 죽어나갔죠. 매일 아침 이웃집 지붕이 날아가고 어제까지 웃던 친구가 관에 담겨 돌아오는 걸 보며 우리는 뼈 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적의 것이다. 살려면 땅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혁명수비대는 두더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호세인 대령은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지하 30m, 50m. 우리는 그곳에 미사일을 숨기고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100m 깊이로 내려가자 산소가 부족해지고 안반이 무너져 내렸죠.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그때 호세인 대령이 의기양양하게 저를 불렀어요. 골라미, 평양에서 손님이 올 거다. 그들이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데려다 줄 거야. 며칠 뒤 테헤란 공항에 얇은 코트를 입은 동양인 3명이 내렸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남자가 바로 북한 핵벙커 설계 책임자 리 선생이었습니다. 리 선생은 첫 인사조차 생략했습니다. 곧바로 제가 10년 동안 밤을 새워 그린 지하 요새 설계도를 펼치라고 지시했죠. 단 2분. 그가 제 도면을 훑어보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붉은 색연필을 꺼내더니 제가 평생을 바친 설계도 위에 거침없이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따위로 환기구를 하나만 뚫어놓으면 입구 하나 막히는 순간 3만 명이 산채로 매장당하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굴욕감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이 밀려왔죠. 그가 백지 위에 새로 그려나간 도면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숫자를 늘어놓는 복잡한 설명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의 터널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힌 다중 네트워크.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완벽한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지어본 걸까? 38선 아래에 도대체 무엇이 묻혀 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 선생의 기술이 도입되자 우리의 요새는 지하 세계의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쏟아부은 돈만 2조 달러. 첫 번째 거대 미사일 도시가 완공되던 날 호세인 대령은 준장 계급장을 달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놈들이 우릴 때리고 싶으면 때려보라지. 지하 100m에서는 신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 장교들이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고 저 역시 승리감에 도취되어 손뼉을 쳤습니다. 이제 이란은 무적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리 선생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제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골라미 씨, 너무 믿지 마시오. 불가능은 없소. 적들은 반드시 답을 찾을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m짜리 바위를 뚫을 무기 따위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맹신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코웃음 치며 무시했던 그 경고가 훗날 우리 모두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그리고 적들이 찾아낸 그 답이 얼마나 끔찍하고 거대한 괴물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자만심에 결정적인 기름을 부은 건 평양이 아니라 베이징이었습니다. 리 선생이 남기고 간 도면을 바탕으로 지하 100m 깊이의 거대한 미사일 도시 30개가
차례로 완성됐습니다. 터널 네트워크만 100개가 넘었죠. 이란 국영 방송은 며칠이 멀다 하고 카메라를 들고 지하 벙커를 누비며 이것을 지하의 별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호세인 준장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땅속을 완벽하게 파놓아도 하늘에서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마지막 불안감을 완벽한 오만으로 둔갑시켜준 사람이 바로 중국에서 온 무기 판매상 천웨이밍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세인 준장을 비롯한 수비대 수뇌부가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브리핑룸에서 천웨이밍은 화면에 미군의 전투기 사진들을 띄워놓고 자신만만하게 신형 방공 레이더를 소개했죠. 준장님, 이 레이더는 미국의 F-22, F-35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무려 250km 밖에서부터 탐지해냅니다. 미국의 자랑이라는 B2 스텔스 폭격기도 예외는 없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미 저희 제품을 사가서 완벽한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호세인 준장의 눈이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가격표는 보지도 않고 중국산 최신 방공 레이더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지하 요새 위쪽 삼봉구리마다 다층으로 겹겹이 깔아버렸죠. 거대한 레이더 안테나가 돌아가기 시작하던 날 호세인 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골람이 이제 진짜 끝났다. 땅속은 평양의 기술로 막았고 하늘은 베이징의 기술로 덮었어. 완벽한 이중방패다. 미국 놈들이 우릴 공격한다고? 오라고 해. 우리 레이더망에 걸리는 순간 전부 공중에서 잿더미가 될 테니까. 저 역시 산봉구리를 덮은 레이더망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하 100m라는 물리적 장벽에 스텔스마저 잡아낸다는 250km짜리 전자장벽까지 쳐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들과 독한 술을 마시며 천웨이밍의 약속을 맹신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죠. 베네수엘라에 수출된 그 중국산 레이더가 실전에서 미군의 전자전기에 단 한 번의 경고도 울리지 못하고 먹통이 됐다는 사실을 천웨이밍이 그 치명적인 결함을 쏙 빼놓고 팔아넘겼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눈과 귀를 모두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완벽하고 달콤한 착각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전쟁의 스위치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지하 80m 지휘 통제실에서 우리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도 모른 채 전쟁의 시작을 거대한 축제로 착각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향해 대대적인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무려 400여 든 발의 탄도미사일과 540대의 드론이 지축을 흔들며 일제히 솟아올랐죠. 서이엇 번째 타격, 편대 발사 성공, 두 번째 편대 궤도 진입. 통제실안은 장교들의 환호성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밤하늘을 벌겋게 수놓으며 날아가는 우리 미사일들의 궤적이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죠. 국영방송은 정규 프로그램을 전부 끊고 24시간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심장에 철퇴를 내렸다며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졌습니다. 호세인 준장은 마치 천하를 얻은 개선장군처럼 제 어깨를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골람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게 바로 위대한 이란의 힘이다. 네가 파놓은 경락고에서 솟아오른 불꽃들이 적들을 태우러 가고 있어. 저 역시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하고 설계한 육중한 콘크리트 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 깊은 암흑 속에서 우리의 무기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장면. 그것은 엔지니어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 레이더를 보던 젊은 장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 준장님, 미국이 즉각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폭격기가 이쪽으로 날아오면 어쩌죠? 호세인 준장이 껄껄 웃으며 굵은 지휘봉으로 콘크리트 천장을 툭툭 쳤습니다. 보복? 뭘로 보복할 건데? 그 잘난 폭탄 몇 개 던진다고 이 100m짜리 통짜 안반이 뚫릴 것 같아? 게다가 우리 머리 위에는 중국제 레이더가 250km 밖에서부터 모기 새끼 하나까지 다 잡아내고 있어. 쓸데없는 걱정 말고 이 역사적인 축제나 즐겨. 그날 밤 저는 잠시 휴게실로 나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텔레비전 뉴스 봤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는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야. 적들은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 그것이 제가 아내에게 한 마지막 거짓말이 될 줄은, 그리고 이 통제실에 있던 절반 이상의 동료들을 영영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바로 그 시간.
저 멀리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사냥꾼들이 조용히 엔진의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점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오만의 잔치를 8,000km 밖에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 당시 미 공군 B2 비행단 작전 장교였던 브렛 콜맨의 증언입니다. 이란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직후 우리 기지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분노나 흥분 따위는 없었죠. 그저 이미 예정된 수술을 집도하러 가는 차가운 외과 의사들 같았습니다. 콜맨의 말대로 그것은 거친 폭격이 아니라 정밀하게 계산된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영국 활주로에는 B-1B 랜서 폭격기 15대와 B-52 폭격기 6대가 어둠 속에서 도열했습니다. 미 공군에서 18년을 복무한 콜맨조차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 규모의 출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브리핑은 잔인할 만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이름하여 4단계 생명줄 차단 작전. 지하로 들어가는 문을 막는다. 숨쉬는 환기구를 틀어 막는다. 전력을 끊는다. 통신선을 자른다. 이란의 미사일을 하나하나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100m 땅속의 산채로 매장해 버리겠다는 끔찍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폭격기들은 멀리서 쏘는 순항 미사일을 전부 떼어내고 직접 적의 머리 위로 날아가 수직으로 내리꽂는 2000파운드 GPS 유도폭탄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의 진짜 핵심은 영국에서 출발한 이 폭격기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미 이륙을 마친 진짜 유령, 바로 B2 스텔스 폭격기였습니다. 기체단 한 대의 가격만 무려 3조 원. 그리고 이 새까만 유령의 뱃속에 품고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지하 요새를 완벽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GBU-57 관통폭탄이었습니다. 무게 14톤, 길이 6m, 직경 80cm. 오직 B2 폭격기만이 운반할 수 있는 이 미친 괴물은 하늘에서 떨어져 강화 콘크리트 18m를 두부 썰듯 뚫고 들어간 뒤 지하 깊숙한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기폭하는 지연신관을 달고 있었습니다. 2400kg의 고폭탄을 실은 14톤짜리 강철 기둥이 음속으로 땅을 파고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땅속을 향해 쏘아보내는 신의 창이었습니다. 이란 놈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덮어둔 중국제 레이더만 믿고 아주 평온하게 있더군요. 콜맨이 인터뷰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회상했습니다. B2 폭격기를 본 적 있냐고요? 당연히 없겠죠.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투기 한 대에 3조 원을 쏟아부은 이유니까요. 모든 비행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B2 폭격기가 일한 영공에 진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중국 기술자 천웨이밍의 침튀기는 장담대로라면 우리가 있던 지하 80m 통제실의 방공 레이더 화면이 미친 듯이 전멸하며 비상경보가 터져야만 했죠. 하지만 폭탄이 우리 머리 위로 곧장 떨어지기 직전까지 우리의 최고급 중국산 레이더 화면은 죽은 사람의 심전도처럼 기괴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제 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새벽 지하 80m 지휘 통제실. 저는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방공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깜빡이는 붉은 점 하나, 경보음 한 번 울리지 않았죠. 호세인 준장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거 봐라. 겁먹은 미국 놈들은 이란 영공 근처에도 못 온다니까. 천웨이밍 그 친구. 물건 하나는 확실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것은 무지가 낳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화면이 깨끗했던 건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미군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서야 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들어오기 직전 미군의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 편대가 먼저 우리 영공을 훑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들은 굳이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산 레이더가 뿜어내는 주파수를 조용히 읽어내고 기만 전파를 쏘아 레이더망을 하얗게 마비시켰죠. 그리고는 정확한 레이더 기지의 좌표를 뒤따라오는 폭격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천웨이밍이 자랑하던 250km 밖에서 스텔스기를 잡는다는 그 환상적인 기능은 실전에서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번이나 먹통이 됐던 그 치명적인 결함이 이란의 하늘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겁니다. 적들은 이미 우리 집 안방 문 앞까지 걸어왔는데 집 지키는 개는 짖기는커녕 소리 없이 목이 졸려 죽어버린 꼴이었죠. 저 준장님, 통신망에 이상한 레이더병이 다급하게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르릉 지하 80m.
결코 그 어떤 외부의 소리도 닿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깊은 땅 속으로 무언가 거대하고 둔탁한 파동이 전해졌습니다. 소리라기보다는 온몸의 뼈를 통째로 흔드는 거대한 진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리 선생이 무심하게 던졌던 한마디가 제 내내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답을 찾을 겁니다. 네, 그들은 마침내 찾은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심장에 비수를 꽂아 넣을 완벽한 해답을 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폭탄이 터지며 우리가 만든 거대한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80m에서 느끼는 폭격은 지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꽃이나 파편이 튀지는 않지만 거대한 산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울렁거리는 그 감각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무슨 일이야? 방금 그 진동 뭐야? 호세인 준장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답을 듣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진동이 연달아 통제실을 강타했습니다. 1m 덮개의 콘크리트 천장이 갈라지며 하얀 먼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B2 폭격기가 떨어뜨린 14톤짜리 GBU 57 관통 폭탄이 우리가 자랑하던 100m짜리 안반을 파고들어 기폭한 겁니다. 미군은 이란이 보유한 30여 개의 지하 미사일 도시를 향해 첫날 하루에만 무려 900개의 목표물에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하 시설물을 단번에 으깨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콜마인이 브리핑했던 그 4단계의 생명줄 차단 작전. 미군은 우리를 생매장하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합니다. 3번 출입구가 붕괴됐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메인 터널이 막혔습니다. 통신병의 절규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번 출입구. 그것은 10년 전 제가 직접 하중을 계산하고 내력벽을 설계했던 이 지휘소의 가장 튼튼한 대문이었습니다. 유도 폭탄이 정확히 출입구의 약점을 때려 수만 톤의 바위 더미로 문을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예비 통로가 있잖아. 당장 7번 게이트를 열어. 호세인 준장이 핏대를 세우며 명령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7번 게이트도 날아갔습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환기구 3곳 중 2곳도 피격당했습니다. 미군은 쥐구멍을 막고 연기를 피우듯 우리의 출입구와 환기구를 최우선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지휘소 안의 산소 농도가 미세하게 떨어지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수백 명의 장교와 병사들이 갇힌 지하 밀폐 공간. 공기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사람들은 집단적인 패닉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듯 벽을 붙잡고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방독면을 찾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정성 들여 설계하고 지어 올린 거대한 콘크리트 관짝에 불과했죠. 하지만 1일차의 공포는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군이 세 번째 생명줄마저 끊어버리자 우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궁극의 칠흑과 마주하게 됩니다. 작전 2일차. 미군은 전력 인프라와 통신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하루 동안 무려 300개의 핵심 목표물이 잿더미로 변했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연달아 들리더니 통제실 전체를 밝히던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감은 것과 똑같은 완벽한 암흑.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80m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비상 발정이 돌려 빨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소리쳤고 10초 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상등의 희미한 붉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메인 발전소가 날아갔습니다. 외부 전력 공급 완전 차단. 비상 발정이 연료로는 최대 3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3시간 뒤에는 진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질식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신선마저 완전히 절단되었습니다. 유선 전화, 암호화된 군사 통신망, 심지어 외부로 연결되는 무선 안테나까지 모두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요새 안에 갇힌 장님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란이 반격은 하고 있는지,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살아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무서운 정적과 철저한 고립감. 저는 손전등을 켜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지하 100m에서는 신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며 떵떵거리던 호세인 준장.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두 눈동자에는 짐승 같은 공포가 서려 있었죠. 전쟁을 주도하던 최고 지휘관의 그 비참한 모습은 이란이 자랑하던 군사력의 실체와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무적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비상발정기의 붉은 불빛이 껌벅거리다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와 헐떡이는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생지옥 같던 3일차 아침, 끊어졌던 통신망 중 하나가 기적적으로 지상과 연결되었습니다. 다급하게 헤드셋을 쓴 통신병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해준 바깥 세상의 소식은 차라리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영원히 눈을 감는 편이 나았을 만큼 참혹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발사대가 전부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 발사대의 70%가 흔적도 없이 날아갔답니다. 통신병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3일 차참 겨우 연결된 통신망 너머로 들려온 지상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군은 1일차 900개, 2일차 300개에 이어 3일째 500개의 목표물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우리가 30년 동안 이란 전역에 건설했던 1700개의 핵심 군사, 시설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사일, 드론, 해군 생산 시설의 66%가 파괴되었습니다. 개전 첫날 480발의 미사일과 540대의 드론을 쏘아 올리며 하늘을 뒤덮었던 이란의 반격 능력은 불과 열흘 뒤 하루 40발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려 92%의 전력이 증발한 겁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 3곳도 전부 직격당했습니다. 나탄즈는 입구 건물 자체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통제시라는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포르도, 산 깊숙한 곳에 지어져 그 어떤 폭격에도 끄떡없을 거라 장담했던 그곳마저 뚫렸다는 뜻이었죠. 나중에 공개된 위성사진을 보면 포르도의 산등성이에는 마치 거인이 드릴로 뚫어놓은 듯한 6개의 거대한 관통구멍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미군이 더블탭, 즉 같은 좌표에 2번 연속으로 14톤짜리 폭탄을 때려 박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쏟아부은 2조 달러, 그게 70이 시간 만에 끝났다. 1시간에 278억 달러씩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다. 우리의 오만이 빚어낸 영수증 치고는 너무나 참혹한 액수였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호세인 준장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 선생 말이 맞았어. 방패만 키우다간 다 죽는다는 그 말이. 하지만 진정한 굴욕은 폭탄에 터진 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30년 동안 전 세계를 향해 떠들어대던 난공불락의 신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수치스러운 장면은 우리 외무장관의 입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미국의 폭격이 휩쓸고 지나간 지 며칠 후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굳은 표정으로 포르도 핵시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박살이 난 산등성이와 무너진 터널 입구를 둘러본 그는 수많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란 군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영방송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지하시설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선전해 왔는데 정부 고위 관료가 직접 그 완벽한 패배를 전 세계에 시인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핵 프로그램은 수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뼈아픈 것은 이란을 지탱하던 거대한 동맹 네트워크의 붕괴였습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무역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은 툭하면 이곳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유가는 50% 이상 폭등했고 국제에너지기구는 1970년대 이후 최대의 충격이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폭격 이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조건 개방하는 것을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휴전이 아니라 전쟁 종결을 원한다며 자존심을 세우려 했지만 이미 92%의 무기를 잃어버린 이란에게 협상력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란의 팔다리 역할을 하던 이른바 저항의 축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까지 이란의 돈과 무기를 받아 맹위를 떨치던 그들은 이란 본토가 쑥대밭이 되자 일제히 침묵하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리아를 경유하던 핵심 보급로마저 끊기면서 그들은 총알 없는 허수아비 신세가 되었죠. 우리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중동 전체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자 팔다리는 썩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채 이란은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너진 7번 게이트의 잔해를 맨손으로 파헤치며 가까스로 지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터키 국경을 넘으며 단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미친 짓거리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곳이 있다. 지구 반대편 38선 너머에. 여기서부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터키로 망명한 직후 이란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밤을 지사은 사람의 시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 전력분석관 윤세경 소령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윤세경입니다. 이란 공습이 벌어진 72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방부 지하 벙커에 있던 우리 분석관들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정밀 타격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텔레비전 화면 너머로 박살나는 이란의 요새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8년 서울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서 제3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하 73m 깊이에 시간당 3만 명의 무장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거대한 통로.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소령의 책상 위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위성 분석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들은 북한의 산악 지하 기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맥으로 둘러싸인 좁고 막다른 계곡. 겉보기엔 허름한 농가나 소박한 창고처럼 보이지만 그 밑으로는 거대한 다중 터널망이 개미굴처럼 얽혀 있다. 이곳에 수십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탄약이 숨겨져 있다. 이란이 30년 동안 2조 달러를 부어 만든 미사일 도시. 그 원조 맛집이 바로 북한입니다. 윤소령은 형광펜으로 북한의 지하시설 지도를 그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란이 100m를 팠다면 북한은 200m, 300m를 팠을 겁니다. 이란이 30개의 지하도시를 만들었다면 북한은 한반도 북쪽 산맥 전체를 거대한 요새로 뚫어놓았죠. 파르하드 씨가 10년 동안 그린 도면을 단 2분 만에 고쳐 그린 리정혁 같은 기술자들이 수십 년 동안 깎고 다듬은 진짜 괴물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윤소령과 분석관들은 이란 공습의 결과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하 요새는 아무리 깊이 파도 결국 뚫린다. 둘째, 하지만 미군의 폭격 방식이 한반도에서도 똑같이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시간과 거리입니다. 윤소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죠. 폭격기들이 천천히 날아가서 며칠 동안 폭탄을 퍼부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8선은 다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차로 2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저들이 지하에서 미사일을 꺼내 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몇 분. 미주리주에서 B2 폭격기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서울은 이미 불바다가 된 후일 겁니다. 미국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건 중국제 레이더만 믿고 샴페인을 터뜨렸던 호세인 준장의 오만함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서운 계획을 조용히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요새가 무너지기 훨씬 전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때려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윤세경 소령이 보고서의 첫 장에 굵은 펜으로 적어 넣은 문장입니다. 이란에서 미군이 보여준 4단계 생명줄 차단 작전, 문을 막고 숨통을 조이고 불을 끄고 귀를 멀게 하는 그 완벽한 외과 수술을 대한민국은 미군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대한민국 삼축 체계의 핵심, 킬체인이었습니다. 킬체인의 개념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극도로 잔인합니다. 윤소련기 스크린에 한국군의 작전 개념도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제 타격하는 겁니다. 탐지, 결심. 타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 30분 안에 끝내야 하죠. 이란 작전처럼 며칠을 두고 여유롭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경났고 문을 열고 나오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머리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 그중 삼축체계 강화에만 무려 8조 8천억 원이 배정되었고 킬체인 타격 능력 확보에만 3조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방어용 선제 타격 무기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반도라는 특수한 화약고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한국군은 킬체인의 눈과 주먹을 완성하기 위해 전 세계의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먹이 바로 F-35A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미국이 B-2 폭격기를 띄워 이란의 방공망을 유린했던 것처럼 한국은 F-35A를 최전선에 내세웠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북한 영공 깊숙이 침투해 지하 벙커의 입구에 정밀 유도 폭탄을 꽂아 넣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 한국은 이 스텔스기를 추가 도입하며 킬체인의 창끝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아가는 시간조차 아까우니까요. 윤소령의 손끝이 지도 위를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배치된 미사일 기지들. 그곳에는 괴물이라 불리는 한국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로 꼽히는 미국의 GBU-57이 B-2 폭격기에 실려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우리의 현무는 땅에서 직접 솟아올라 북한의 지하 100m 요새를 향해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내리꽂힙니다. 수토니의 탄두를 달고 음속의 몇 배로 떨어지는 현무의 운동 에너지는 그 어떤 강화 콘크리트라도 단번에 뚫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하죠. 여기에 킬체인을 보완하는 KAMD와 KMPR까지. 대한민국은 방패를 세우는 동시에 언제든 적의 심장을 도려낼 준비를 마친 창을 등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란 공습을 지켜보며 우리 군 수뇌부가 가장 안도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윤소령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북한이 리정혁 같은 천재들을 동원해 아무리 땅을 깊게 파고 미사일을 숨겨봤자 결국 우리의 타우러스 미사일과 현무 앞에서는 거대한 무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미군이 이란에서 증명한 것을 우리는 38선에서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도 이 살벌한 군비 경쟁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사상 최대인 58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며 재무장의 속도를 냈고 동아시아 전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윤세경 소령의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더 묵직하고 서늘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었습니다. 다시 제 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좁은 아파트 방구석. 저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이 끔찍한 고백록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저질렀던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전쟁은 숫자나 무기 재원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복잡한 환기 시스템의 수치를 계산하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절대 반지라고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폭격이 시작되고 통제실에 불이 꺼진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대한 쥐구멍이었다는 사실을요. 리 선생이 이란을 떠나기 전날 밤 제게 남겼던 그 서늘한 경고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골라미 씨, 우리는 시간을 버는 장치를 만들었을 뿐이오. 영원한 방패 따위는 없소. 폭탄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쏘는 것. 그게 지하 요새의 진짜 목적이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방어는 결국 공격을 위한 수단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군부는 그 수단을 맹신한 나머지 자신들이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중국제 레이더가 하늘을 지켜주고 지하 100m가 땅을 지켜준다는 그 달콤한 착각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설계한 3번 출입구가 무너지던 그 순간 저는 제 손으로 이란 청년들의 무덤을 팠다는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환풍구가 막히고 산소가 줄어들 때 숨을 헐떡이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부하들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꿈에서 봅니다. 호세인 준장은 끝까지 신도 우릴 못 건드린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는 결국 그 어두운 지하 80m에서 권총을 쥔 채 두려움에 떨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생존자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만의 대가는 그렇게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군 수뇌부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이란의 미사일 도시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악랄하게 얽혀있는 북한의 지하 요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단 2분 만에 굴복했던 리정혁 같은 북한의 천재들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거대한 괴물 말입니다.
그들이 그 요새를 과신하여 선제 공격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한반도는 이란이 겪었던 70이 시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불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군의 킬체인 전략을 보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방패 뒤에 숨어 적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적이 칼을 뽑기 전에 먼저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는 그 차갑고도 현실적인 판단. 그것이야말로 이란의 실패에서 배운 가장 완벽한 해답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날아오기를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더 빠르고 더 예리하고 더 압도적으로 적의 심장을 겨누십시오. 이것이 지하 100m 생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한 늙은 엔지니어의 마지막 유언이자 피눈물 나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점을 워싱턴 DC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란의 100m 지하 요새를 쑥대밭으로 만든 미 공군 B2 비행단의 작전 장교 브렛 콜맨의 증언입니다. 작전 종료 후 펜타곤의 브리핑룸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정치인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은 서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호했죠. 72시간 만에 17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이란의 방역 능력을 92%나 날려버렸으니까요. 수치만 보면 완벽한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맨을 비롯한 실무 작전관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포르도 핵시설에 위성 사진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죠. 산등성이에 선명하게 찍힌 6개의 거대한 관통구멍, 14톤짜리 GBU 57 관통 폭탄이 만들어낸 끔찍한 상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파괴였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 이면의 진실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란의 지하 요새를 파괴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입구를 무너뜨리고 마비시켰을 뿐입니다. 콜맨이 무거운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압도적인 승리였지만 실무진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관통 폭탄이 18m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갔지만 이란의 핵심 시설은 지하 80m, 100m에 있었습니다. 폭탄의 충격파로 터널이 무너지고 환기구가 막혀서 안에 있던 인력들이 생매장당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핵물질과 핵심 연구 장비들까지 완벽하게 증발해 샜는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폭격은 압도적이었지만 이란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공격의 징후를 눈치챈 이란, 수뇌부가 작전 직전 핵심 물질들을 다른 비밀 기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충분했죠.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5년, 어쩌면 10년 정도 늦췄을 뿐입니다.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치명적인 지연 작전이었던 셈이죠. 콜맨의 이 냉정한 분석은 펜타곤 수뇌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3조 원짜리 B2 폭격기를 띄우고 14톤짜리 괴물 폭탄을 비 오듯 쏟아부었는데도 적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은 방어하는 자가 땅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공격하는 자의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의 침묵을 깨고 한 젊은 정보분석관이 손을 들며 던진 질문 하나가 회의장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군님, 질문이 있습니다. 젊은 분석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아니라 북한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번 이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B2 폭격기 작전을 한반도에서 실행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란의 지하시설을 지어준 원조 국가, 이란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복잡한 땅굴을 수십 년째 파온 진짜 괴물, 그 평양을 향해 미군이 타격을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침묵을 깬 것은 당시 브리핑을 주재하던 미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분석관, 당신은 아주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군. 장군의 차가운 눈빛이 회의실 전체를 훑었습니다. 만약 38선 너머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다면 미주리주에서 B2 폭격기가 이륙할 일은 없을 거요. 왜냐고?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가기도 전에 한국군이 이미 상황을 종료시켜 놓을 테니까. 콜마에는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미국 장성들의 얼굴에 떠오르던 미묘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그것은 동맹국에 대한 든든함과 동시에 두려움에 가까운 경외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콜맨이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 바퀴를 날아가서 때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한국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킬체인은 장거리 폭격이 아니라 초근접 즉각 사살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군이 14톤짜리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려면 B2 폭격기가 필요하지만 B2 폭격기는 크고 무거워 출격 준비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북한이 지하에서 미사일을 꺼내 발사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10분에서 15분. 미군이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서울은 이미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스스로 진화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편대는 이미 비상 출격 태세를 갖추고 하늘을 맴돌고 있습니다. 북한의 갱도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레이더를 회피하며 정밀 타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미군을 진짜 경악하게 만든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숨죽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괴물 무기였습니다. 항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B2 폭격기 없이도 지하 100m 요새를 무너뜨릴 완벽한 해답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콜맨이 대형 스크린에 띄운 영상은 미군 수뇌부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극비리에 개발해 세계를 경악시킨 괴물 미사일 현무5의 시험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의 GBU-57이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중력 폭탄이라면 대한민국의 현무5는 지상에서 우주로 솟아올랐다가 마하 10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무려 8톤에서 9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이 미사일은 폭발력으로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닙니다. 음속의 10배가 넘는 속도와 9톤의 질량이 만나 땅바닥에 격돌하는 순간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인공지진을 일으켜 거대한 산 자체를 붕괴시켜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콜마인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하 100m 벙커 위로 9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마하 10의 속도로 내리꽂힙니다. 터널 입구를 막고 자시고할 수준이 아닙니다. 지진파가 안반을 박살내고 갱도 전체가 우그러지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압사시켜버립니다. 방사능 오염 없는 완벽한 지하시설, 압살 무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무5입니다. 이란의 요새가 70이 시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전 세계가 미국의 화력에 경악할 때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은 조용히 대한민국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수조 원의 돈을 들여 비행기를 띄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버튼 하나로 단 1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란 공습의 결과를 위성으로 지켜보던 북한 수뇌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란에 전수해준 기술이 자랑스럽기는커녕 14톤짜리 폭탄 몇 발에 30개 지하 도시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까요. 우리가 파놓은 100m, 200m짜리 땅굴이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미군의 폭격기뿐만 아니라 휴전선 바로 밑에서 우리를 겨누고 있는 남조선의 현무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는 이 땅 속에서 꼼짝없이 생매장 당하겠구나. 평양의 그 차가운 지하 벙커 안에서 리정혁 같은 북한의 엘리트 기술자들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30년 동안 이빨을 갈며 닦아온 창과 방패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방위산업.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백악관 안보회의를 마치고 나온 콜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 우리는 항상 그들을 우리의 보호 아래 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 어깨를 나란히 할 파트너로 성장했군요. 콜마인의 중얼거림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공습이 남긴 진정한 파장은 중동의 지형을 바꾼 것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군사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는 것을 뜬 눈으로 지켜본 것은 북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동아시아의 모든 강대국들은 대한민국의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 체계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군사력은 항상 미군의 우산 아래서 방어에 치중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막아내고 미군의 증원 전력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수십 년간 굳어진 한반도의 전쟁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이란 공습은 전 세계에 너무나 명백한 교훈을 던져주었습니다. 방패만 들고 있는 자는 결국 죽는다.
100m 깊이의 안반도, 250km 탐지거리의 레이더도 결국은 뚫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방어를 구축해도 공격하는 측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진리를 대한민국은 이란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패인 KAMD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예리한 단검인 킬체인과 거대한 망치인 KMPR을 함께 벼려온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수뇌부 내부에서 흘러나온 기밀 보고서의 내용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들은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든 미군의 폭격보다 대한민국이 조용히 완성해가고 있는 삼축체계를 더 위협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태평양을 건너오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은 베이징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특히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현무 미사일의 파괴력은 재래식 무기의 수준을 넘어섰다. 한반도 유사시 남조선은 결코 방어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를 함부로 얕보지 못하게 만드는 억지력. 그것은 외교적 수사나 동맹국의 선언이 아니라 언제든 적의 심장부를 도려낼 수 있는 실체적인 무력에서 나옵니다. 과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처럼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항상 침략당하고 수탈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우리는 두 번 다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산업을 일궈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이 된 폴란드는 물론이고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경공격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미군이 쓰다 버린 M1 게런드 소총을 들고 북한군과 맞서 싸우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든다는 기술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생명력과 강인한 의지의 승리입니다. 다시 이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 거대한 지하 요새, 30년이라는 긴 세월, 최소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지어 올렸던 그 웅장한 미사일 도시들은 지금 이란의 산속 깊은 곳에 거대한 무덤이 되어 버려져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좁은 아파트 창가에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종종 제가 그린 도면 위에 붉은색 색연필로 선을 긋던 리정혁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말이 없던 북한의 천재 기술자. 그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란의 땅속을 파고들었고 저 역시 조국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28년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만들었던 방패는 결국 우리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100m 두께의 바위가 모든 공격을 막아줄 거라 믿었고 중국제 최신 레이더가 우리의 눈을 영원히 밝혀줄 거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오만함. 적이 우리를 결코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공격하더라도 이 거대한 요새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을 거라는 그 오만한 착각이 이란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호세인 준장이 술잔을 부딪히며 호언장담했던 그 순간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는 이미 우리의 맹점을 파고들 준비를 끝마쳤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그 차가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 위, 38선 너머의 지하 벙커에서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 수뇌부 역시 과거의 이란처럼 자신들의 요새가 난공불락이라고 맹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한반도에는 이란이 겪었던 70이 시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킬체인을 완성해낸 그 끈질긴 생명력. 잿더미가 된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그 불굴의 의지. 이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방패 뒤에 숨지 않고 창을 날카롭게 벼려온 그 냉철한 지혜. 대한민국은 결코 이란처럼 오만함에 눈이 멀어 파멸을 자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자격을 증명해냈으니까요. 이것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하게 된 한 늙은 엔지니어의 마지막 고백이자 8,000km 떨어진 극동의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바치는 뜨거운 찬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폐허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평양으로 돌아갔던 리 선생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망명지에서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소름 끼치고 두려운 화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도시가 처참하게 붕괴된 72시간. 그 시간은 이란에게는 파멸이었지만 지구 반대편의 북한 수뇌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실전 데이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군의 14톤짜리 GBU 57 관통 폭탄이 강화 콘크리트 18m를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그 거대한 폭발의 충격파가 터널 내부의 환기 시스템을 어떻게 찢어 놓았는지, 전력망이 차단되었을 때 지하시설 내부의 인간들이 얼마나 빨리 공포와 패닉에 빠져드는지,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그 처참한 실패의 데이터들은 아마도 지금쯤 평양의 지하 벙커 어딘가에 있는 리정혁의 책상 위에 고스란히 올려져 있을 겁니다. 100m로는 부족하다. 200m. 아니 300m까지 더 깊이 파고 내려가야 한다. 출입구의 위장을 다변화하고 환기 시스템의 내구성을 3배로 늘려라. 그들은 분명 우리의 뼈아픈 죽음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지하 요새를 더욱 깊고 악랄하게 진화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리 선생이 제 도면 위에 붉은 색연필을 그으며 보여주었던 그 집요함이라면 그들은 미군의 폭격이나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마저 견뎌낼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내려 발버둥 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대한민국의 창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제가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발표한 최신 국방 자료들을 찾아보며 전율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무호라는 괴물 미사일을 완성한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적이 200m를 판다면 우리는 산 전체를 평지로 만들어버릴 무기를 만들면 된다. 한국 방위산업의 시선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속도를 극대화하여 타격의 반응 시간을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줄이는 연구, 수백 대의 자폭 무인기 스웜을 지하 터널 입구로 한꺼번에 밀어 넣어 내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AI 기반 무인 타격 체계, 그리고 적의 레이더와 전자 장비를 우주 공간에서부터 완벽하게 교란해버리는 독자적인 군사, 정찰 위성 네트워크까지. 방패가 두꺼워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방패를 들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기 위해 대한민국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독하게 킬체인에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란처럼 외부의 기술에 의존하며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끊임없이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 무서운 집념. 그것이 바로 북한의 지하 요새가 아무리 깊어진다 한들 결국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는 또 다른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첨예한 기술 경쟁의 끝에서 저는 문득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스탄불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국제 뉴스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폴란드의 넓은 평원을 가로지르는 한국산 K2 흑표 전차들의 모습이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핀란드 등 유럽 각국의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들고 자국의 영토를 방어하는 장면이 이어졌죠. 그 뉴스를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저 역시 제가 만든 무기와 요새가 내 조국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을 바쳐 지은 이란의 지하 100m 요새는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고 70여 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잿더미의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평양에서 날아온 기술자에게 땅을 파는 법을 구걸했고 중국에서 온 상인에게 돈을 쥐어주며 하늘을 지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 지은 거짓된 안전망 속에서 오만함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맹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묵묵히 밤을 새워 독자적인 미사일을 개발했고 강대국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 맨땅에 헤딩하며 스스로 스텔스 형상의 전투기를 하늘로 띄워 올렸습니다.
그 눈물겨운 자주의 역사, 타협하지 않은 끈질긴 생존의 의지가 지금의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진짜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참혹한 70이 시간의 기록이 바다 건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작은 경각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선 너머에 깊고 어두운 땅 속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그들에게 이 가장 강력하고 서늘한 경고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만함은 파멸을 부르지만 철저한 준비는 평화를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과 방위산업, 연구원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방울이 내일의 한반도를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 견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전 세계는 과연 대한민국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극적인 서사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란의 100m 지하 요새를 직접 건설했던 혁명수비대 출신 엔지니어 파르하드 골라미의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72시간의 참극, 30년이라는 긴 시간과 최소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은 일제히 자신들의 국방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핵심 브리핑룸과 세계 유수의 군사 연구소들이 내린 결론의 끝에는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란의 참혹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강대국의 폭격기에만 온전히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적의 지하 요새를 초토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킬체인 시스템을 조용히 완성해낸 유일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한반도를 조명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는 이란의 붕괴를 보며 평양은 공포에 떨었지만 서울은 말없이 자신들의 미사일 궤도를 점검했다고 평했고,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대한민국의 현무5 미사일을 두고 재래식 무기의 탈을 쓴 전략 무기라며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전 지도에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아시아의 작은 분단국가, 소총 한 자루조차 제 손으로 만들지 못해 외국의 원조 물자만 애타게 기다려야 했던 그 잿더미의 나라가 이제는 마하 10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9톤짜리 괴물 미사일을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스텔스기를 운용하며 독자적인 정찰 위성으로 적의 숨통을 내려다보고 있죠.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두 번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5천만 국민의 처절한 결의,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국방과학자들과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연구실에서 수없이 밤을 지사으며 흘린 피눈물 나는 땀 방울의 결정체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외국의 기술 통제에 가로막혀 좌절할 때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삼축 체계를 보며 혀를 내두를 때 그들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일어선 그 지독하고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한 집념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란처럼 기술을 과신하며 오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38선 너머의 지하 벙커가 100m, 아니 200m 깊이로 파고 들어간다 한들 대한민국의 창은 언제나 그보다 더 깊고 예리하게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을 테니까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아주 오래된 격언을 대한민국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완벽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을 어둠 속에서 요새를 쌓았다가 72시간 만에 그 잔해에 묻힌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소 2조 달러의 증발, 72시간, 그리고 30년. 저는 이 사연을 접하면서 파르하드가 탈출 직전 떠올렸던 말 하나에서 오래 멈춰야 했습니다. 리정혁이 도면 위에 붉은 색연필을 긋던 그 밤, 그가 건넸던 경고였습니다. 영원한 방패는 없소. 파르하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 100m 아래에서 숨통이 막혀오는 순간에야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알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랐던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역설입니다. 이라는 기술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너무 믿어서 무너졌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홀로 도면을 그렸고
강대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 맨손으로 미사일을 올렸습니다. 그 누가 국방연구소에 불 꺼진 야근 복도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오늘 밤에 계산식 하나를 틀리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 계산식들이 쌓여 지금 세계가 경외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자주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더 멀리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름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만함은 파멸을 부르고 그 파멸은 언제나 조용히 예고되었습니다.